이 국제 정세, 관세에 대한 이야기는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바입니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국제뉴스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이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관세 시간표를 좀 앞당길 수 있다. 이런 네. 보도가 또 전해졌었거든요. 관세에 대한 이야기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이 얘기부터 시작할까요? 농식품 수입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그저께 농식품 정책 로드맵을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수입에 적용되는 생산 기준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정을 추구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유럽연합은 영내에서 그 생산 기준이 상당히 엄격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수입분에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농약하고 동물 복지 기준을 강화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뭐 전담 태스크포스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 평가 같은 것도 연내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네. EU 농업식품 담당 집행위원 회견을 했고 여러 가지 언급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또 살펴볼 내용들이 있을까요? 회견하면서 그 유럽연합 농민들이 작황 손실을 감수하고도 농약 같은 거를 좀 자제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다. 이제 미국을 겨냥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공정 경쟁이 초래됐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극복하려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게 말은 하지만 지금 트럼프의 그 관세에 대한 맞불 놓는 게 아니냐는 그런 관측이 많습니다. 네. 지난해로 기억이 되는데 유럽 각국에서 이 농민들 시위가 상당히 좀 거세게 번졌었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좀 영향이 있는 겁니까? 뭐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같은 데서 굉장히 네. 심각했죠. 막 그냥 트랙터 몰고 와서 막 도심 점거하고 했죠. 그리고 또 작년 12월에 유럽연합이 그 남미 공동시장 메르코스르하고 FTA를 체결했는데 그것도 이제 유럽 내 농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이 담당 집행위원이 이 로드맵이 무역장벽 아니냐 이랬더니 일부 국가는 그렇게 해석할지 모르지만 그런 거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관세에 대한 맞불 놓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많습니다. 네. 로드맵이 실행이 될 경우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언론 분석 기사도 또 살펴볼 만한 게 있을까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 그 대두 같은 경우가 유럽에서는 쓰지 못하는 살충제를 쓰기 때문에 그게 우선적으로 타겟이 될 것 같다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그 유럽연합이 지금 공동 농업 정책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농민들이 워낙 반발을 하니까 좀 스탑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밀어붙이려고 이렇게 농민을 좀 무마시키려는 그런 측면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유럽의 EU 무역수장이 지금 합의를 위해서 워싱턴을 방문을 했고 여기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이 부분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제 그 이 유럽연합 무역경제 담당 집행위원이 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뭐 상무장관, 그다음에 무역대표, 지명자 이렇게 한 4시간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오늘 새벽에 기자들한테 밝혔는데 일단 대서양 양안 간의 무역 전쟁을 피하는 게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미국도 상호 관세를 낮추는데 일부 의향을 보였다. 이건 물론 이제 이 사람 얘기입니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유럽이 미국의 그 액화천연가스 LNG를 더 많이 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네. 일방적으로 갑자기 관세를 올릴 타당한 이유는 없다. 그러면서도 이제 전쟁, 무역 전쟁은 격화되는 거는 좀 피하고 싶다. 이런 걸 밝힌 거네요. 그 전날도 네. 미국 그 기업연구소, 여기는 이제 보수 성향 싱크탱크죠. 여기서 대담하면서 미국이 갑자기 이렇게 올리는데 이건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서 하지만 모두가 피해보는 거는 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네. 했거든요. 지금 트럼프 2기 출범하고 나서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장관급인데 이런 그 고위 인물이 미국에 간 게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자동차 관세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나왔나요? 그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특히 그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유럽에 불만이 많은데 이 관세를 낮추거나 없애는 것까지도 논의하자면 우리는 논의할 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보면은 유럽연합 자동차 관세가 10%는 미국이 2.5%가 높은 건 맞는데 이 사람 얘기는 미국도 특정 품목에 우리보다 더 높은 게 많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건 좀 그렇다 하면서 그러니까 협상할 용의가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관세 얘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5%가량 자동차 관세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동차 수출이 많은 국가들은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일본이 또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의 28.3% 그러니까 30%가 거의 30%가 자동차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이제 일본 언론은 트럼프 자동차 관세가 이제 유럽연합하고 멕시코, 캐나다에서 생산돼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더 겨냥한. 더 네. 타겟을 맞추고 있는 것 같지만 일본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 특히 미국으로 들어가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네. 일본이 지금 바짝 긴장한다는 겁니다. 일본 관계자들 얘기는 만약에 미국이 그 말 그대로 25% 관세를 강행을 하면은 일본 내의 그 자동차 관련품 생산이 한 근 6% 줄어들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일본의 실질 GDP가 많게는 지금 노무라 같은 경우는 0.2%까지 타격받을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을 내놨습니다. 네. 여기는 지금 승용차, 뭐 트럭 어떤 관세율이 지금 부과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면요, 네. 10%인가요? 네. 제가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승용차가 2.5%고 다만 픽업 트럭은 이제 25% 관세를 25%. 매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라는 신차 평균 가격이 1% 오르면 수요가 2% 줄어들 거다 네. 이렇게 봤고요. 지금 도요타 같은 경우는 그 2023년 기준으로 미국에 판매한 차량 중 56%만 현지에서 생산을 합니다. 아,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들어가지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제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은 도요타 기준으로 볼 때 지난해 미국에서 판매한 뭐 233만 대라고 보면 100만 대 정도가 한 25% 대상이네요. 관세. 강행이 되면은 아. 적용을 받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도요타뿐만 아니라 일본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미국에 파는 차를 미국에서 만들어서 그 하는 비율이 높지가 않습니다. 혼다 같은 경우는 62%, 네. 닛산도 61%, 마사 같은 경우는 12%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니온게이자이는 미국이 자동차 관세를 25%, 이걸 이제 자동차 도매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하면은 이게 강행이 되면은 3조 2천억 엔 정도, 우리 돈으로 한 30조 5천억 원 정도의 관세 부담을 안게 된다는 네. 지적을 했습니다. 유럽연합과 뭐 캐나다, 멕시코를 좀 더 겨냥하고 염두에 두었다라는 해석이 있지만 그래도 일본도 긴장하고 있다. 대책 마련하겠죠. 지금 트럼프가 그 관세 계속 그동안 얘기하면서 관세 적용도 적용이지만 그것보다는 받지 와 이거거든요. 미국 내로. 그렇죠. 이제 네. 그런 게 지금 좀 많이 가셔가 됩니다. 그 일환으로 지금 보니까 일본도 경제산업상이 다음 달 미국에 가서 그 미국하고 협의하는 걸 지금 조율을 하는 걸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사람이 가면은 일본 기업이 미국에 많이 투자했다는 점을 이제 강조하면서 관세 예외를 좀 요청할 것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미국 LNG 더 살 수 있다는 점도 아마 지금 보니까 미국 LNG가 지금 최근에 뭐 엄청나게 팔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슬라 얘기인데요. 최근에 테슬라의 인도 진출 얘기가 계속해서 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모디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그 전에 머스크 CEO를 만났기 때문에 뭐 그렇죠. 이런 또 연관관계도 있고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 미국 선거 전에요. 네. 원래 머스크가 인도 가려고 했는데 그 갑자기 전격 취소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가 되니까 이제 다시 뭐 인도 현지에 무슨 뭐 매장 자리 같은 것도 보고 사람도 뽑고 그러는 모양인데 그래가지고 이제 또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모디 총리가 왔을 때 머스크도 따로 만났고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가 슬그머니 여기 지금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저께 폭스뉴스 인터뷰가 방영되는데 거기 인도의 전기차 관세 이게 100%입니다. 네. 무지하게 높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인도에서 자동차를 파는 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는 얘기, 세계 모든 나라가 미국을 이용한다. 관세가 그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머스크가 인도에 공장을 짓는 게 뭐 테슬라에 나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매우 불공평하다. 상당히 뼈 있습니다. 네. 인도 이 자동차 시장의 어떤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순위잖아요. 그렇죠. 전기차는 어떤 상황이에요? 미국, 네. 그다음에 중국 다음 3위 시장이거든요. 뭐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요. 그리고 100% 전기차에는 100% 관세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도도 안 되겠다 싶었더니 지난해 3월인가요? 외국 자동차 기업이 들어와서 최소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7,200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공장을 만들면은 관세를 15%로 낮추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테슬라도 그때부터
인도에 진출하는 걸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렇게 트럼프가 갑자기 슬그머니 좀 빗장을 걸어 잠그는 모습을 취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도 진출 얘기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최근에 뭐 인력을 모집한다든가 예. 아니면 현장의 장소를 본다든가 이런 얘기도 좀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뭐 그 링크드인 같은 거 통해 가지고 그 간부 이제 인력들 모집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뉴델리하고 뭄바이에도 매장을 내기 위해서 장소까지 임차를 한 걸로 보도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시장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주목을 받았던 말 중에 한 달 내에 더 일찍 차나 반도체 관세를 발표할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표가 좀 당겨진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중국과 관련돼서는 합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 만날 가능성 이런 언급이 또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관세가 협상용이라는 그런 그런 자꾸 이제 역시 그렇구나 하는 게 드러나는 게 네. 이번에도 뭐 관세 위협을 목재 뭐 임업으로까지 확대를 했죠. 네. 계속 지금 확대를 하면서 반면에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 그렇게 강원 양면 전략을 구사하는 모습이 확연합니다. 네. 어제 플로리다 갔다가 이제 워싱턴 DC로 복귀하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미를 기대한다. 새로운 무역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취임할 때도 그랬죠. 올해 중국을 방문할 겁니까?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그럴 수 있다. 초청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먼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기자들이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것인가라고 질문을 하면 뭐 그럴 생각이 있다. 그렇게 가능하다. 이런 질문을 대답이니까. 예상을 하고 하는 건지 뭐 모르겠습니다. 자우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자기 뜻을 슬그머니 이제 피고 그리고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새벽에 SNS에다 또 글을 날리고 하는 그런 방법을 계속 쓰고 있죠. 그렇군요. 근데 구체적인 뭐 만날 기대 이런 언급은 하는데 구체적 시기 같은 건 대부분 언급된 게 그렇습니다. 없는 거죠. 뭐 트럼프, 네. 푸틴하고도 뭐 그랬고 뭐 이제 슬그머니 이제 띄우는 그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네. 푸틴 관련돼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그리고 사이가 지금 좋아지고 있고 미국과 러시아의 밀착 뭐 이런 걸로 지금 국제 무대 복귀 지금 한 거다 뭐 이런 분석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화이트 타임스가 이건 이제 최근에 그 트럼프 푸틴의 그 어떤 접근과 관련해서 이제 좀 크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봤습니다. 푸틴이 트럼프로부터의 어부지리를 챙기고 나서 이걸 발판으로 다시 중국하고도 밀착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이 푸틴에게 상당히 아직까지는 이제 유리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트럼프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푸틴의 위상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동안에는 교실 뒤편에 이렇게 꾸정하게 앉아 있는 좀 이렇게 열등생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센터 그 러시아 전문가 얘기도 푸틴이 트럼프를 아주 능숙하게 다룬다고 자기는 본다. 그러면서 푸틴이 트럼프한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다. 우리 미국하고 러시아가 보수적 가치로 뭉친 두 백인 기독교 국가다. 그러니까 군비 통제라든가 중동 문제를 함께 힘을 합쳐서 해결합시다. 이렇게 부추길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 거. 그러니까 미국, 러시아, 중국 이 관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사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도 러시아하고 중국이 밀착하는 게 네. 반갑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백악관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렇게 러시아하고 관계를 좀 회복시켜 주면은 지금 전쟁 때문에 푸틴이 시진핑한테 상당히 경제적으로 많이 의존을 해왔는데 그런 거를 좀 슬그머니 떨어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밀착을 좀 견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미국 전문가들 얘기는 그런 건 좀 나이브한 생각이다. 그렇게 푸틴이 어리석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이런 분석은 좀 수진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흐름 계속 지켜보겠고요. 다음 내용은 그런 가운데 이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캐스켈로그 미국 특사를 만나서 종전 문제를 논의를 한 건데 취소된 일정이 있습니다. 공동회견을 취소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특사 만나고 공동회견하기로 했는데 네.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여기 대해서 로이터는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발표가 미국이 요청해서 공동회견을 취소했다 이렇게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이제 조금 전에 젤렌스키가
소셜 미디어 X에 글을 올렸는데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종전 문제를 건설적으로 얘기를 했다. 그러면서 투자 안보 협정을 만들어서 자기네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빨리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트럼프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조금 쫓기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 광물 협정 문제는 아마 계속 티격태격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공동 회견까지 취소되고 아직도 이 미국하고 그 우크라이나 간의 어떤 이런 그 말 맞추기가 잘 쉽지가 않은 거 확연히 보입니다. 50% 지분 이 광물 협상을 둘러싸고 좀 조정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공동회견도 취소가 된 거다. 그런 것 같다는 이런 관측입니다. 추측이군요.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 사이에 격화된 말들이 막 오고 가잖아요. 예, 네. 계속 그 감정적인 얘기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그 젤렌스키는 그걸 좀 가라앉히려고 뭐 건설적인 대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백악관에서는 뭐 여전히 뭐 원색적으로 비난을 계속합니다. 왈츠 국가안보보좌관이 어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한 일을 볼 때 언론에 험담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협정에 서명해라. 뭐 조금 더 물러날 태세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덧붙이기를 이 광물 협정에 대해서요. 미국이 그들의 경제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경제가 번영할 수 있도록 공동으로 투자하는 게 그쪽에서 바라는 최고의 안전 보장책이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이렇게 좀 급속한 변화를 겪으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도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그 속도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 모았습니다. 베센트 장관의 언급이 있었네요. 네, 미국 재무장관이 그 블룸버그 인터뷰하면서요. 네. 이제 이제 기자가 미국의 종전협정 진행에 따라서 러시아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제재 해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이제 이 광물협정 얘기를 했습니다. 젤렌스키가 뮌헨에서 나한테 광물협정 체결에 대해서 확신을 줬는데 결국 서명하지 않았다. 약속을 안 지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좀 계속 또 이 광물협정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벤스 부통령 유럽에 대해서 표현 자유, 불법 이민 문제를 안고 있다. 뭐 표현 자유도 그렇고 기존에 좀 하고 있는 얘기들인데 거듭 비판을 했군요. 지난번 뮌헨 안보회의 기조연설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네. 유럽국들이 아주 거세게 반발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어제 메릴랜드주에서 보수 정치 행동 회의 이제 트럼프 지지층 아주 여기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하고 중요한 동맹 관계를 유지할 거다. 하지만 그 견고함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끌고 가느냐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미군 몇천 명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데 그 돈을 미국 납세자들이 내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이 독일에서 만약에 좀 이렇게 좀 독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트윗을 올렸다는 이유로 처벌받는다면 그거 용납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또 한 얘기 있습니까? 그리고 많은 얘기 쏟아낸 것 같은데요. 네. 거기다가 이제 우정은 공유 가치에 기반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국경 폐쇄를 말하는 사람을 투옥하면 그건 미국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루마니아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치를 공유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이 이제 그 몇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를 받아들였다. 이건 이제 이쪽 주장입니다. 그게 유럽이 자기네가 지금 이렇게 크게 위협을 받는 걸 초래한 거다. 그러면서 유럽에서 이런 문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표현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 이 얘기를 또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전해진 내용 보면은 마크롱 스타머 다음 주에 방미 결정이 좀 된 모양이에요. 네. 이런 부분도 다음 주에 좀 뭐 우크라이나 평화유지군 파견 제안이라든가 뭐 서로 경제적인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어떤 얘기 나오는지도 전해주실 것 같고요.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도치가 삭감하는 연방 지출의 20%를 미국인에게 되돌려주겠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네요. 이게 머스크가 주도하는 그 정부 효율부에 대한 뭐 얘기들이 많죠.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그저께 사우디 국부펀드가 주최해서 마이애미에서 글로벌 재계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직접 가서 네. 연설하면서 도치가 삭감하는 연방 지출의 20%를 미국 사람들한테 돌려주겠다. 그러면서 세금도 크게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나머지 또 다른 20%는 미국 채무 갚는 데 쓰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날에 폭스뉴스 인터뷰를 보면은 지금까지도 한 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72조 원 되는 절감 효과를 봤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베센트 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그 확인했다고 이건 이제 베센트 쪽의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면 이제 베센트 얘기는 비용 절감 노력이 제대로만 되면은 GDP의 몇 %까지 우리가 절감할 수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정부 효율부가 그 IRS 납세자 정보까지 접근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논란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도치를 통해서 좀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아끼는 걸 돌려주겠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고 감세를 통해서 어쨌든 미국에 이걸 다 돌려주겠다. 이런 게 큰 그림으로는 골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적인 시각들이 많은데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트럼프 목표대로 된다고 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그 정부 예산을 2조 달러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그쪽 이제 100억 원 쪽 이제 목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 가구당 한 5천 달러 정도, 720만 원 정도가 돌아갈 수 있다는 그렇게 이제 계산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목표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죠. 향후 5년 매년 8% 국방 예산 삭감 계획 마련을 지시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 뭐 아주 몰아칩니다. 네. 24일까지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한테 이제 메모를 내려보내는 모양인데요. 여기 대해서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이걸 전하면서 그 메모 내용에 그 목표는 간단하다. 힘을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거다. 준비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워싱턴 포스트는 이게 그 전투력, 그러니까 그 현역보다는 국방부 내 민간 인력을 대폭 줄이려고 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참고로 미국의 국방 예산이 올해 8,500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226조 원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8% 정도로 줄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전투력은 필요한 걸 확보하되 뭐 국방비 지출 중에서 불필요한 부분이나 좀 비효율적인 부분을 좀 없애자 이런 걸로도 들리는데 앞서서 도찌 수장 이제 머스크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는 무기라든지 이런 지적을 좀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이 헤그세스 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 예외는 있다. 국정봉쇄라든가 불법 이민 차단 같은데 이제 그 펜타곤이 관여하는 부분 그건 예산 줄이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핵하고 미사일 방어 현대화 계획, 그다음에 공격용 드론하고 탄약 예산 같은 거는 손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제 우리한테도 연계가 되죠. 주한미군이 소속된 인도태평양사령부하고 그 우주사령부 같은 거는 손 안 대고 다만 유럽사령부, 이건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여하는 데죠. 그다음에 중동을 관할하는 중부사령부, 아프리카 사령부는 삭감 대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쪽으로 확연히 오겠다는 점을 거듭 확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의 국방 예산에 관련된 보도 얘기했으니까 유럽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유럽의 방위비 증액 움직임이 있는데 덴마크까지도 대대적으로 재무장하겠다 이런 선언을 해서 이게 이제 덴마크까지 움직인다라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덴마크가 잘 몰랐었는데 예산 짠돌이었습니까? 보면요. 네. 전통적으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하고 같이 이 유럽연합의 재정 검소 네 나라 이렇게 해서 아주 예산을 검소하다. 빡빡하게. 그래서 네. 그동안에도 국방 예산이요. 2022년까지만 해도 GDP 한 높게는 1.3%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황이 심상치가 않았다고 생각을 했던지 덴마크 총리가 그저께 회견을 하면서 네. 올해하고 내년 국방비를 대폭 늘리겠다. 그러면서 냉전 때보다 상황이 더 엄중하다. 그래서 이 추세면은 덴마크 국방비가 GDP의 3%를 거뜬히 넘길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좀 의식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방장관한테 최대한 빠르게 무기를 사라 이렇게 지시를 했다고 또 강조를 했습니다. 뭐 무기를 사라. 산업으로 보면 방산업계는 반길 만한 얘기기도 하네요. 지금 뭐 네. 이런 그 러시아 위협도 있지만 트럼프가 지금 덴마크 자신의 그린란드를 계속 눈독을 들이니까 이것도 좀 의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방산업계 지금 뭐 표정 관리하는 거 난리 났습니다. 유럽 방산업계 뭐 영국 BAE 그다음에 독일 라인메탈 이런데 주가도 엄청 올랐죠. 그래서 이제 BAE 그 CEO가 봐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동안에 유럽이 너무 게을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호만 주면은 언제든지
팔 준비되어 있다. 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독일 최대 방산 기업 라인메탈 CEO도 거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 이렇게 미적미적되다가 이렇게 뒤통수 맞았고 그리고 이제 어제 어른들이 밥 먹는데 우리는 지금 치킨 테이블에 앉아 있는 꼴이 됐다. 이게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저도 어디든지 위기가 되면 그게 기회가 되는 쪽이 있는데 참 그렇죠. 방산업계는 신이 났네요. 네. 주가도 많이 오르는 흐름을 보였고요. 네. 자, 다음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금 가격이요. 뭐 3,000달러 이상 제시하는, 그러니까 상향해서 제시하는 IB들도 상당히 좀 늘어나는데 오늘도 그렇고요.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골드러시네요. 골드만삭스는 지금 네. 뭐 온스당 3,300달러까지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 이런 가운데 지금 외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영국은 미국보다 금값이 좀 상대적으로 쌉니다. 그러니까 뭐 월각 대형 투자은행도 그렇고 뭐 헤지 펀드까지 영국까지 금을 잔뜩 가지고선 뉴욕에 와서 팔아서 차익 챙기고 그러니까 영국 중앙은행에 있는 금 보유고가 꽤 많이 금이 많이 이게 유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다가 또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영국 중앙은행장이 실제로 상당 부분이 이동을 했는데 걱정하지 마라. 이동한 물량이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금괴의 2% 미만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뭐 트럼프 2기 출범하면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또 투기 수요까지 지금 겹치고 있는 겁니다. 네. 그야말로 그래서 여기 대해서 영국 스카이 뉴스가 19세기의 골드러시처럼 새로운 골드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또 보도를 했습니다. 사실 이 금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불안감도 있는가 하면 뭐 관세를 매기기 전에 미리 그렇죠. 뭐 수요를 네, 확보하겠다는 것도 확보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이 지난번에 전해주셨지만 실제로 금이 없었다. 재무부 미국 재무부 금고에 뭐 이런 괴소문도 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러니까 이제 그 포트녹스 네. 거기에 금 없다. 뭐 머스크가 이제 그런 그 의혹까지 내가 직접 가서 보겠다 얘기하는데 이제 그래서 외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진풍경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오펙 영내외 산유국 정책 협의체죠. 오펙 플러스에 동참을 했습니다. 오펙의 뭐 2023년 초청에 응했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으로 좀 시간이 지난 얘기여서 스토리를 정리해 주실 필요가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브라질이 지금 보면 세계 7위 산유국입니다. 네. 전 세계 공급분의 한 4%, 하루 한 430만 배럴 정도까지 원유를 생산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2023년에 오펙이 들어와라 초청을 네. 했는데 그동안에 좀 이렇게 좀 끌다가 이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펙의 정회원국은 아니고 그 정회원국이 되면 이제 산유 쿼터를 적용을 받는데 그게 아니고 포럼 형태의 차터 오브 코퍼레이션이라는데 이거는 이제 시장 전반에 관한 전략 이제 협의할 때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갔는데 근데 지금 곱지 않은 시각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브라질이 지금 오는 11월에 30차 유엔 기후 협약 당사국 총회를 이제 주최를 하거든요. 그리고 또 룰라 대통령이 나는 환경 전도사다 하면서 최근에는 아마존강 유역에 있는 그 석유 수출을 또 슬그머니 허용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뭐 완전히 뭐 가치보다는 실용, 그 실용을 뭐 징수하는데 저는 글쎄요 참 조금 답답합니다. 지금 뭐 11월에 이제 브라질이 회의를 주재하는데 미국이 지금 뭐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뭐 그 회의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조금 좀 회의적인 시각들도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하루하루 국제 뉴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매일매일 빠르고 정확한 뉴스 전해주셨고요. 워싱턴이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선지기 선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